네, 여야의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경선을 하루 앞둔 오늘 초선 당선인 대상 합동 토론회를 열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고 통합당은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인데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3파전으로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태년, 전해철 두 의원이 좀 2강 구도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현재까지의 판세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상황적 요인이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60%가 넘기 때문에 결국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받쳐주고 또 결합할 것이냐 이게 가장 아무래도 중요한 변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하고 친밀도 누가 더 친밀하느냐, 당청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부엉이 그룹이다 그래갖고 친문 핵심으로 예. 이제 자처하고 있고 또 김태년 의원도 나도 친문 주류라고 설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좀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이 약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구도 아니냐. 요즘에는 뭐 강친문, 약친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친문이래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구도가 짜여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부터 아마 토론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0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원내대표 선거는 다른 변수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 때 어떤 다른 뭐 변수가 나타날지 또 정성호 의원이 뭐 약진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변수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 변수가 이 선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그대로 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제 집권의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일반적으로 청와대의 이제 입김이랄까, 청와대의 의사가 많이 투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선거도 그 틀 속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측들이 조금 더 어긋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상당히 보는 분들도 이제 재미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김태년이나 뭐 김태년 의원이나 이제 전해철 의원 두 분이 이제 뭐 2강 구도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그 두 분들이 뭔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서로 이렇게 경쟁을 좀 하고 차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내세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좀 재미있을 텐데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원래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면 두 번째는 인물 대결이거든요. 그냥 정책이 비슷해지면 예. 인물이 뭐 누가 낫느냐, 누가 친밀하냐, 누가 뭐 사람이 괜찮으냐 이런 거 보고 이제 찍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번 선거도 결국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책이 큰 뭐 차이가 없으니까 두 사람 중에 혹은 세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이 괜찮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르는 뭐 그런 선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초선 당선인들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선 의원들의 표가 지금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 초선 의원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변수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합동 토론회 이후에 좀 많은 기류의 변화들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초선 의원들에게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성호 의원은 자기가 문자를 넣었더니 답신도 10명 이상 왔다.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180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원내대표 경선과는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소화해서 나타날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80석이기 때문에 어떤 뭐 기존의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최대 계파 아니면 연합해서 밀어준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주류 할지라도 다른 주류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이런 비주류끼리 연합해서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180석이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인 리더십이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머지 이제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이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163명 중에서 이제 선출해서 뽑는 것인데 그런 180석을 가지고 이거 상당히 굉장히 거대한 그 의석을 가진 리더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파 대표다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 잘 해낼지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무리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고 또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지금 지지부진한 관계를 할지라도 이 후반기에 가고 내년에 가게 되면은 국회 운영이 굉장히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야당과 대립과 갈등, 뭐 20대 국회처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끌어내서 협력해야 되고 특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 점으로 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초선 말씀하셨는데 예. 초선이 이제 민주당 초선을 보면은 정치를 처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 보면요. 정치를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재선급이다, 삼선급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에 어떤 사람을 자기네들의 원내대표를 뽑아야 자기네 국회의원들도 대변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누가 1등이 되면 이게 163명이기 때문에 80명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저는 결선 투표를 간다고 예상합니다. 80석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되겠지만은 과연 이번 원내대표에서 되는 사람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굉장히 그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우고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힘으로만 눌러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원내대표가 저는 뽑히길 바랍니다. 예, 그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청와대 출신 인사 또는 친문 인사라는 분석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지금 앞서 우리가 이강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둘 다 이제 친문 그룹의 인사다라고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표 분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표야 뭐 일정 정도 친문 그룹 내에서 분산이 될 수 있겠죠. 범친문 그룹. 정확히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태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하고 이제 가까운 그룹인데 이제 범친문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저는 아까 초선 말씀을 하셨는데 초선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금 뭐 표의 쏠림이라든가 표의 어떤 특별한 특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발견되리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친문이냐 아니냐,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표심이 갈리는 그런 형국이지 초선이냐 재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 그런 형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초선들이 조금 더 이제 초선답게 행동하면 더 좋겠죠. 좀 더 풋풋하고 참신하게 우리는 그런 기성의 그런 개파적인 거를 다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제 조선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조선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민주당이 조선은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제 수석이나 비서관 하고 온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이제 뒷받침하느냐에 방점을 더 찍고 있는 조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재선이나 삼선보다도 오히려 더 이 친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조선에 많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4년차 국정 운영의 방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 뭔가 좀 계획적인 법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개혁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다 더 방점을 두고 그런 후보 거기에 더 적합한 후보를 이제 찍게 되는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조금 더 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후보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통합당 경선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4파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오전에 김태흠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파전이 됐고 이로써 주호영 의원, 이명수 의원 그리고 권영세 당선인 이렇게 3파전이 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 정책위 의장과의 런닝메이트를 네. 꾸려서 통합당은 이 경선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영남권 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영남권이면 이 정책위 의장을 비영남권으로 하고 또 비영남권이면 정책위 의장을 영남권으로 좀 찾으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기존 원내대표 경선에서 다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그 원내대표가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이 차이는 분명하게 갈려지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체 의석수의 지역구에서 84명 중에서 65명이 지금 영남권일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초선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을 대표하는 의원이 좀 더 유리한 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충청권도 나름대로 이제 약진했으니까 통합당 입장에 봤을 때는 충청권 의원을 결합하면은 제가 영남과 충남하면은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기 예. 때문에 아마 주호영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 주호영 의원의 러닝메이트 네. 선택을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좀 다른 현상은 뭐냐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당을 수습해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당을 어떻게 수습하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하냐 못하느냐 아느냐 이것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의 수습적 측면을 봤을 때 나온 후보가 저는 권영세 의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영세 후보. 그리고 이제 유승민계로 알려진 조혜진 당선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르죠. 좀 컬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 토론회라든가 내거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습 방안들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컬러를 내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명수 후보자도 이제 다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주호영 그룹으로 하는 영남권과 이러한 새롭게 나타난 권영세, 조혜진 파트너들이 어떻게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느냐 그리고 그 득표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흠 의원이 이 출마를 철회한 부분이 충남권 의원들의 이런 표심이나 뭐 이런 움직임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충남권 의원이 이제 뭐 단일화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제 이 의석 분포 자체가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결국 당선자들이 의원들이 이제 뽑는 선거니까 전체 국민의 의사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석 분포가 지금 영남권이 많으니까 그쵸. 영남권 의원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런닝메이트가 됐든 뭐 본인이 됐든 이제 영남권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원내대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통합당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분은 뭐 왔다 가는 분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원내대표는 중심을 잡고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대여 어떤 뭐 투쟁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잘 방어하고 잘 막고 예. 대여 리더십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당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잣대가 아마 이제 선택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과정에서 아마 많은 여기는 이제 통합당은 민주당하고 달리 초선들이 표심이 이제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초선들이 계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들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상당 부분 뭐 영남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초선들의 의지에 따라서 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호영 의원 러닝메이트가 이종배 의원입니다. 근데 이종배 의원이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다른 후보자들은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에 이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라고 본인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셨는지. 김태흠 의원이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김태흠 의원이 이제 드랍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만뒀으니까 가장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충정권의 표심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보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보면 그건 당내 문제지 않습니까?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뭐 하든 그 정책위원장 런닝메이트를 하든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용인이 된다면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저는 뭐 더 이상 그걸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번에 전 잘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선이 상당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금 변화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바뀌길 원하고 있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기존의 의원들이 그걸 수용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았을 것 같은데 김종인은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튼 그래서 이 48명의 초선들 같은 경우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상당히 감각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당이. 그럼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상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예. 합법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선출위원 리더가 되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문제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의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성되고 당 수습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초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이러한 원내대표를 원하지 않겠냐. 저는 그 위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하여튼 뭐 이틀 남았으니까. 이종배 의원 러닝메이트로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경쟁자에서 비판을 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갑자기 러닝 정책위 의장으로 나오니까 좀 황당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봤을 때 아직 미래통합당이 당이 뭔가 수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룰이 안 잡혀 있고 질서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주장을 했던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과 그리고 징계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두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사과는 한 상황인데 당 차원의 어떤 징계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그 문제가 참 현재 이제 두 당선자는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죠. 이제 당선자 신분에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걸 두 분 다 이제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그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뭐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뭐 말 실수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100%다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조치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 차원의 문제도 저는 필요하다면 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꾸리고 하면 아마 필요한 조치라기보다 뭐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보면서 조금 이제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물론 개인도 뭐 보통 개인은 아닙니다만은 사과를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이제 강력하게 국회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강력하게 그걸 압박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약간 초반 기세를 이제 잡겠다는 어떤 약간 그런 게 강하게 이제 느껴지고 있고 이번에 사실은 김정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크게 봤을 때는 김정은이라는 체제도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그런 김정은의 어떤 유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느냐, 잘 대응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고차원적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논쟁을 좀 고차원적으로 이끌어가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개인의 말 실수냐 아니냐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 주장도 좀 과하다고 보시겠네요. 저는 뭐 현재로서는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제시켜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게 뭐 이제 고급 정보를 비밀 정보를 이제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주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비밀 정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이게 뭔가 국익에 해로운 게 있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돼야 그게 이제 제책이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주장한 거 갖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 주장한 건데. 그래서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이어진다는 거는 그건 약간 좀 과한 논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이렇게 상당히 날선 공방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파트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군사 도발은 없잖아요.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실제로 뭐 그전에 있었던 군사적 도발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월에 벌였던 북미 정상회담 과정의 이후에도 이런 핵단추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ING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끌어나가야 되는 측면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고민인 것이고 그것을 끌어나가기 위한 프로그램도 세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개별 관광에 대한 허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제, 개성공단의 문제. 사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우리가 했던 부분이에요.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냐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그냥 중재적 역할이 아니라 좀 이걸 견인해고 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이제 역할로 가야만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성호 당선자하고 태영호 당선자가 상당히 근거 없는 그리고 과거의 반북 정서라든가 국민의 어떤 냉전 반공주의적 정서를 이용하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신이 올라가 버리는 상당히 경솔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파트너하고 진행할 건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다는 하는 개인적인 이러한 인신 공격이라든가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남북 관계를 끌어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국방위와 정보위에서도 좀 배제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정보위는 건가요? 초선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거고요. 이제 국방위하고 외교통상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 텀 정도 저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배려를 해서 한 텀 정도는 이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기 텀에서는 좀 다른 상임위로 하는 것이 난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 가게 되면은 또 맹공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서로 간에 또 치열한 그 다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서 하는 것보다 한 텀 정도는 후반기 가서 뭐 배려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원이 구성되면 상당히 이 문제 갖고 논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좀 협상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한 텀 정도만 이쪽에서 배제를 한다라는 건 뭐 정치적인 판단으로서의 한 행위를 텀을 서로 해달라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져야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 예를 들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한 자기 자신이 탈북할 때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김정은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균형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감각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기 텀에서 검증이 된다면 후반기 텀에서도 뭐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예. 그런 생각합니다. 예. 20대 국회 본회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인데 막판까지도 합의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8일 본회의 열자라고 합의를 했다가 당 내에서 반발이니까 3시간 만에 이게 번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본회의 자체보다도 지금 본회의를 열려고 했던 그 의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회의가 이제 필요하면 뭐 충분히 저는 뭐 열 수도 있고 여야가 뭐 그거는 큰 의견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때도 같이 이렇게 열었고 하기 때문에 열자는데 큰 의견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열려고 했던 그 사안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그 헌법 개정을 이제 국민이 발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안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00만 명 이상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하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100만 명이 되게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이제 국민청원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에. 거기에 100만 명 이상 올라가는 안건들이 꽤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 이것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반대한다도 100만 명이 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국민들이 막 이렇게 개강이 돼서 막 이렇게 수백만 명이 이렇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마다 계속 국민들이 다 헌법을 바꿔라는 식으로 다 하면 그걸 국회가 다 받아들여갖고 예. 계속 심의해야 되고 하면 그런 쓸데없는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논란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법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면 그래도 찬반 양론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국민 설득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시간이 됐으니까 하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좀 헌법 개정하는 어떤 기본 그 최소한의 절차상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건의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사실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으면 소집을 한 후에 출석을 안 하면 이제 정족수 미달로 이게 또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절차도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예 소집 자체를 하지 않은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심재철 저는 뭐 그 내막을 정확하게는 예. 다는 모릅니다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화는 있었겠죠. 의견 이제 교환은 있었는데 그게 합의 수준이냐 아니냐는 상호간에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들어가서 이제 불발시키느냐 아예 하지 않느냐는 제가 생각 뭐 두 가지 다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니까 두 가지 다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당에서 조금 더 성숙된 태도로 이렇게 이 안건을 좀 접근해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은 뭐 직권으로 여는 방향도 막판까지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당이 불참을 하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에는 이게 투표 불성립 절차로 또 성립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8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그렇게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문희상 의장이 직권 상정을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6일 날 여야 148명의 의원이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 지금 민주당이 122명 아닙니까? 현재 20대 국회. 야당 의원들도 함께해서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걸 공고했어요. 공고하게 되면 개헌안은 공고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의장 입장에 봤을 때는 헌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장이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민주당도 이것이 명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때 의원들을 같이 해서 야당 의원들도 같이 해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안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물론 이제 원포인트 개헌 본회의 하는 걸로 됐지만은 원포인트 개헌안. 예. 네, 그러나 하여튼간에 다른 민생 법안도 좀 추가해서 같이 좀 유정의 미를 걸어보자 이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양당의 속셈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은 180석을 이번에 얻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전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오케이 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했다가 괜히 나중에 개헌의 불씨를 삼는 거 아니냐 이번에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국 주도권의 문제가 양당이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